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사는 20대 워킹맘입니다. 시모한테 온갖 시달림을 받아 결혼 후 속병이 다 생겨서 설사를 맨날 달고 살았어요. 50kg대이던 건강한 몸은 스트레스성으로 살이 빠져 42kg이 되어버렸네요. 낯빛도 안 좋아지고 해골처럼 말라버렸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제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좀비가 돼버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속사포처럼 흘러버렸거든요. 2년간 불구덩이에서 아뜨거 하면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시모가 내뿜는 불기둥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말이죠. 시모가 무슨 용도 아니고 어째 그렇게 살벌하게 묘사하는지 절 이해 못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당해온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반응을 수긍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착한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야? 당신 엄마야. 선택해. 당신 엄마 선택하면 바로 깨끗이 이혼해줄게. 더는 이 결혼 유지하고 싶지도 않다고. 제가 독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건넨 말이었어요. 남편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절 선택하더군요. 사실 시모는 남편의 계모예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시모와의 연을 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긴 제정신인 사람이면 시모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편들진 않았겠죠. 브라질로 이모부와 함께 사업차 떠났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막내 이모가 아니었다면 시모의 과거가 다 묻히고 말았을 거예요. 막내 이모에 의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시모가 저와도 예전에 참혹한 악연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였더군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시모와 제 악연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 들으시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실제 겪은 제 자신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전 엄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당연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막내 이모가 돌봐주실 때도 있었지만 저만의 행복을 가정을 일찍 꾸려서 아이도 많이 낳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도 가정을 꾸리기 위해 24살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는데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시모 등살에 못 이겨 아기 낳고 3달 만에 직장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아주 작은 소기업이었지만 사장님께서 육아휴직도 남았는데 왜 복귀하려 하냐고 먼저 말할 정도였죠. 젖은 다 떼고 한 1년 정도는 온전히 우리 딸님이 제이를 내 품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괜히 시모 말을 들은 제가 죄인같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온갖 걸로 다 절 못살게 굴던 시모는 현재 죗값을 단단히 치르는 중이에요. 며느리인절 구박한 것 때문만은 아니고 젊은 시절 개 막장으로 살아온 시모의 죗값이죠 뭐. 세상은 참 좁은 것 같아요. 특히 인구 5천만 뿐인 대한민국은 정말 몇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 것만 같이 느껴지네요. 현재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 중엔 분명 피해자로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모를 보니 죄 지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꼭 벌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주는 벌을 받지 않더라도 나쁜 년놈들은 꼭 귀신이라도 잡아갈 테니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니니 우린 2발 쭉 뻗고 편하게 지내자고요. 이젠 시모 얼굴을 평생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딸 제이와 꿈같이 미련하지만 착한 남편, 그리고 든든한 막내 이모까지 가까이 계시니 내 사람들만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20대 중반의 다른 사람들이 한 60, 10대까지 겪은 일을 모조리 겪었으니 액땜했다 치고 이젠 즐겁게만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누군가가 아무리 절 짓밟고 뭉개도 잡초처럼 꿋꿋이 다시 일어났거든요. 하도 막장에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단단히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닌 듯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어온 일들을 압축해서 적어볼게요. 다 풀어놓으면 아마 사연살롱에 글 수십 편을 올려도 모자랄 테니까요. 12살 이전의 제 삶은 나름대로 평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 12살 이전의 기억이 없으니 그 평온함을 이모에게 들어서 암기할 수밖에 없었죠. 남는 건 사진뿐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특히나 전 불의의 사고로 12살 전의 기억을 몽땅 잃어버렸기에 엄마 아빠 얼굴도 사진을 보고 알 수밖에 없었죠. 현재까지도 말이에요.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당최 생각이 안 나네요. 사고 이후 저와 함께 살게 된 이모에게 수십 수백 번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모, 나 옛날 얘기 좀 해줘요. 꿈속에서도 엄마 아빠 얼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까맣게 처리되고 말이죠. 답답해 미치겠어요. 너무 기억해내고 싶어요. 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사정을 해도 이모는 얼버무리며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크자 막내 이모는 결심했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 혜민이가 어느 정도 커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말해줄게. 너희 가족은 처음엔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어. 네 아빠는 1인 기업에서 시작해 꽤 큰 규모의 중소기업으로까지 사업을 확장시켰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수밖에 없었어. 집에 파출부나 베이비시터, 운전기사 등 도와주는 사람을 여러 썼지. 그러던 어느 날 너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어서 모처럼 단둘이 외식을 나갔고 넌 유모의 손에 맡겨졌지. 하필 그날 단독주택이었던 너희 집에 불이 난 거야.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퇴근한 시각이고 유모만 널 돌보고 있었는데 그 유모가 불길 속에서 널 구해줬어. 워낙 큰 화재였기에 넌 그 사고로 12살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지. 어쨌든 생명은 구해줬으니 너희 엄마 아빠는 그 유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다 했어. 고맙다고 돈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웃긴 게 그 후로 유모가 너희 아빠랑 내연관계가 된 거 있지. 근데 그 유모가 보통 년이 아닌 게 너희 아빠 회사를 꽁으로 잡아먹으려던 큰 회사 대표의 첩년이었더라. 그 회사에서 스파이로 보낸 거지 뭐. 네 아빠는 가정도 망가뜨리고 회사도 날름 다 넘겨줬어. 눈 뜨고 코 베인 격이겠지 뭐니. 그 충격으로 너희 엄마는 쓰러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네 아빠는 자기 손으로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 거지꼴이 돼선 노숙자로 지내다가 몇 년 후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오더구나.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경찰이 애초에 보지 못한 CCTV 영상이 아주 나중에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그 유모라는 년이 불을 지르고 혼자 생쇼했던 거야. 널 구해주는 척 하면서 말이지. 아마 그 일로 인해 너희 아빠를 꼬시려고 했던 것 같아.
대체 그쪽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런 일을 벌이다니. 진짜 간도 커. 그 후로 경찰에서 그 여자를 추적했는데 도무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더구나. 어쩌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 뭐. 네 아빠가 바람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네 엄마, 그러니까 우리 큰언니랑 같이 그년을 찾아가서 얼굴 똑똑히 확인해놨어. 평생 잊지 않고 내 눈에 나타나면 아주 족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전 너무 놀라운 일이라 한 번에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인간인 것 같더군요. 막내 이모는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후로 절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말이죠. 그 후로는 이모부와 함께 브라질로 이주하셔서 조그만 의료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모가 떠나는 날 제 엄마를 잃은 것처럼 슬펐어요. 이제 한국 땅에 내 편은 없다고 생각했죠. 전 20살이 되는 순간부터 결혼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어요. 얼른 결혼해서 아기 낳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평생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남들은 30대, 요즘엔 40대에도 결혼을 많이 하지만 전 나이 따윈 상관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감을 찾고 있었어요. 일단 그 전에 20살이 되면서 절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대학 입학은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어차피 요즘 특성화고라고 불리는 상고를 졸업했기에 졸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고졸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연봉이 아주 쥐꼬리만한 소기업뿐이었죠. 소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은 맨날 회식 자리 만들고 술 퍼먹기 바빴고 야근은 야근대로 많았죠. 야근 수당 하나 없이 말이에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 학력이 고졸이라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야간 대학에 합격했어요. 경영학과였는데 나중에 큰 기업에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너무 기뻤어요. 대기업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른 채 김칫국을 크게 마신 거죠. 최대한 야근이나 회식도 빠지고 대학 수업 시간엔 제일 앞자리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공부했어요. 주경야독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다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라 졸기 일쑤였는데 오직 저만이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에게 눈빛 레이저를 쏘며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자 마케팅학 교수님께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이혜민 양 맞죠? 나 최철학 교수예요. 출석 부를 때 대답도 제일 크게 하고 한순간도 안 졸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적으로 전화해서 좀 놀랐죠? 어머,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까지. 아,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혜민 양이 워낙 성실한 학생이라 궁금해서요. 내가 밥 살 테니 우리 학교 밖에서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나 아직 노총각이에요. 그러니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 괜히 교수님이 노총각이란 말을 하니 뭔가 의도가 더 이상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젠틀한 분이고 성격이 호탕해 보이셔서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수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죠. 혹시 했던 제 예상은 역시나 맞았어요. 대학이나 학과에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헤어질 때쯤엔
굉장히 솔직하게 지르시더군요. 나 빙빙 돌려 말하기 싫어요. 우리의 학교 내에서 관계가 어찌됐든 현 상황이 어찌되었든 총각이 아가씨한테 반하는데 뭐 이유 있겠어요? 사랑은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내 머릿속으로는 절대 안 돼를 외치고 있지만 내 마음과 시선이 자꾸만 혜민 양을 향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네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의지해서 빌고 싶을 정도예요. 혜민 양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을 제발 멈춰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푹 빠져서 지금까지 참다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제발 예스라고 얘기해줘요. 제가 야간대학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정적인 학생이듯 마케팅 교수님도 절 열정적으로 설득했어요. 전 그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죠. 전 아직 20살밖에 안 됐고 남자를 사귀어 본 경험도 없어요.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왜 완벽한 교수님께서 아직까지 싱글이신 줄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전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마음속에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제 대답은 당연히 예스예요. 고마워요, 혜민 양. 다만 우리 관계의 특성상 학교 내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사귀어 보도록 합시다. 혜민 씨, 얼마든지 날 믿고 기대어도 좋아요.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난 투명한 유리알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솔직하고 깨끗한 남자죠. 우리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연인이 되어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한테 철학씨라고 편하게 불러도 좋아요. 젊은 남자 교수인 최철학. 이 사람과 사귀게 되고 1년간 관계를 유지하며 연애의 달콤함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12살 사고 이후 집안이 몰락하면서 막내 이모가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었지만 그 따스함과는 결이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바보처럼 그 남자에게 완전히 푹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했던 것 같아요. 교수가 직업인 남친은 워낙 바빴기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항상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는지라 전화로 목소리 듣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 데이트하는 동안은 절 완전히 공주로 대접해줬어요. 그 하루의 황홀함에 빠져 나머지 6일간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신분으로 얼굴을 볼 기회는 있었으니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천하의 바보가 따로 없었죠. 어쨌든 1년간의 깊은 관계의 대가로 22살이 되던 해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월경을 안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맘에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개 봤는데 찐한 2줄이 나오더군요.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하게 되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마냥 기쁘기만 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단 정확한 검진을 위해 회사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일부러 여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외모가 참 고상해 보이는 여의사가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말하더군요. 임신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아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초음파 사진만 드릴게요. 남친에게 어떻게 말하지? 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산부인과 의사 책상에 있는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 사진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입 밖으로 이름을 내뱉고 말았네요. 최철학? 아니 선생님,
저 사진 속 남자가 혹시 최철학이에요? 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학 맞나요? 어머, 네 맞는데? 어떻게 제 남편을 아세요? 그 대학교 학생이신가 봐요.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좋은 남친이 되어주겠다던 그 노총각 교수가 실은 유부남이었다니. 그동안 좀 수상쩍었던 상황의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산부인과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의사도 놀라서 절 부축혀 일으키더군요. 가까스로 의자에 앉아 다 질러버렸어요. 당신 남편 최철학 저 인간이 지난 1년간 날 갖고 놀았어요. 노총각이라고 속이고는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미래까지 약속하며 농락했다고요. 이 뱃속의 아기 저 인간 아기예요. 내 말을 들은 산부인과 의사는 쓰러져 버렸어요. 옆에 간호사가 산부인과 의사를 부축하며 제게 외쳤어요. 지금 저희 선생님도 임신 초기예요. 더 쇼크받기 전에 일단 나가주세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크게 농락한 사건이었어요. 그 후로 남친에게 연락조차 안 했어요. 그러나 본인 와이프한테 들었는지 며칠 후 제게 쫓아왔어요. 눈물까지 보이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혜민아, 나 와이프한테 이혼당했어.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는 혼자 키우겠다며 몸만 나가래. 나 이 대학 교수도 와이프네 집안에서 꽂아준 건데 아마 조만간 잘릴 것 같아. 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야. 근데 자기도 임신했다며. 혜민아, 우리 저 멀리 도망쳐서 함께 아이 낳고 살자. 당장 짐 싸서 나와. 너 예쁜 가정 꾸리고 싶어 했잖아. 우리 아이 낳고 잘 살아보자. 어? 전 그에게 칵 퇴하고 침을 뱉어버렸어요. 금연상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죠. 뭐? 예쁜 가정? 내가 네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잠자코 있었는데 지발로 감히 나를 찾아와? 너 내가 어리다고 만만해 보이냐? 이래봬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몸이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넌 다시 네 와이프한테 돌아가든지 혼자 살든지 마음대로 해. 나 혼자 잘 키울 테니 다신 날 찾지 말라고. 하지만 남친은 막무가내였어요. 다짜고짜 절 자기 차에 태워 어디론가 막 달리더군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날도 어두워지는데 빨리 집으로 다시 데려다 놔.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완전히 쫑이라고. 대학은 때려치더라도 내일 회사도 나가야 하고 바쁘다고. 날 놔줘. 어서. 아님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젠틀한 줄만 알았던 남친의 난폭한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난 너와의 관계로 인해 모든 걸 잃었어. 너마저 날 떠나면 나보고 혼자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휘청휘청하는 엄청나게 큰 트럭이 보였어요. 차가 고장났는지 무슨 사정인지 빵빵거리고 굉음을 내며 전력 질주 해오더군요. 이내 그 큰 트럭은 우리 차량을 덮쳤고 그 후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 이미 한 달이 지나 있더군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는데 제 상태를 보고는 간호사가 속사포처럼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더군요.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오고 계세요. 그때 동승하셨던 운전자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도로에서 환자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덮쳤거든요. 환자분께선 운 좋게 살아나셨어요. 그때 임신 초기 중이셨나요? 아기는 유산되었어요. 초기였으니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그래도 목숨 구한 게 어디예요. 간호사는 제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너무 쉽게 말했지만 제겐 비극 중에 비극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의 큰 일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나를 덮쳐오다니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졌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죠. 날 농락했던 남친의 죽음과 제 뱃속의 아기마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는 제 현 상태를 돌아봤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고로 인해 제 얼굴은 아주 큰 성형수술을 수차례 받아야 할 만큼 크게 상처가 났거든요. 다리뼈도 아작나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온전히 다시 걸을 수 있었죠. 살아갈 힘이 도통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 중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잡초 같은 질긴 생명력이 제 장점이었죠. 건장한 남자들도 너무 아파서 무서워한다는 재활 치료를 악소리 한 번 안 내고 받았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도 모를 혼잣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어요. 세상아, 날 아무리 잡고 흔들고 짓밟아봐. 얼마든지 난 다시 일어설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뜬히 살아낼 거야. 너무 다행히도 병원비와 치료비를 브라질에 사는 이모가 지원해 주셨어요. 제 사고 소식에 누구보다 놀라고 슬퍼해 준 분이었죠. 혜민아, 이모가 옆에서 간병이랑 다 해줘야 하는데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미안해. 간병인 쓰는 비용이랑 병원비 이모가 다 대줄게. 걱정 말고 천천히 치료 잘 받고 나와. 다시 직장 잡을 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생활비도 조금씩 넣어줄 테니 재활에 집중하란 말이야. 알았지? 브라질 사정도 그리 좋진 않아서 이모부랑 상의하고 있어. 여기 사업 완전히 접고 한국에 언제 들어갈지 조율 중이야. 곧 만나자.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혜민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짜 내 엄마처럼 살뜰히 챙겨주는 이모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재활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20대라 여기저기 상처나서 흉물스러워진 내 얼굴을 보는 건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속상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성형수술을 몇 차례 받으니 상처가 좀 덜 보이긴 했어요. 대신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인 듯 낯설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죠. 오죽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증 사진을 바꾸라고 권유하더군요.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몇 달에 걸쳐 수없이 받았던 재활치료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동안 감사했다며 치료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죠. 병원 1층 로비로 나와 버스를 잡아 타려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군요. 제 재활 담당 치료사였어요. 혜민 씨, 그 무거운 가방들을 가지고 버스 타려고요? 웬만하면 택시 타고 가세요. 이런 데다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몸 좀 괜찮아졌다고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아껴야 잘 살죠, 치료사님. 진짜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퇴근하시나 봐요? 아직 퇴근 아니고 오늘은 야간 치료도 해야 해서 이른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혹시 혜민 씨가 같이 먹어줄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그렇게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곰 같은 덩치에 착한 심성을 지닌 치료사였어요. 밥을 먹으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너무 착한 바람에 살면서 손해를 여러 번 봤더군요. 혜민 씨, 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남들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바보 같죠? 다음 치료 시간이 다가오네요. 아쉽지만 얼른 가봐야겠어요.
혜민 씨랑 이렇게 인연을 끝내기 싫어서 일부러 쫓아나왔던 거예요. 혹시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전 당연히 박시운 재활치료사에게 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몇 달간 지켜본 결과 정말 믿음직한 분이었거든요. 그 후로 매일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서로 호감이 커졌어요. 한 2달 뒤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어느 정도 관계가 안정됐다 싶을 때 남친에게 제 과거를 모두 다 말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 기억 속에 있는 과거 모조리 다요. 제가 엄마 아빠를 잃었던 상황이나 이모가 대신 키워줬던 어린 시절, 직장을 잡고 야간대학에 다니며 교수라는 작자에게 농락당하여 임신까지 했었던 사실을 숨김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내 인생 전부예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나를 계속 사랑하거나 차버리거나 모든 건 시운 씨에게 달렸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원망하지 않을게요. 난 일단 새로 들어간 직장에 적응하며 월급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저축해 나가는 게 급선무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일단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 가난한 여자예요. 그래도 내가 좋아요? 남친은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는 법이야. 나도 계모 밑에서 차벌받으며 자랐고 급기야 내 전부였던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지. 세상에 나 혼자인 듯한 순간이 아주 많았어. 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우리 혜민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내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힘을 합쳐 결혼이란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남친에게 차일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제 과거를 모두 털어놨건만 오히려 프로포즈를 받고는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예스라고 해야 할지 노라고 해야 할지 그냥 모르겠다 해야 할지도 판단이 안 섰죠. 그냥 시운 씨 판단에 따를게요. 믿고 가볼게요. 그럼 내 프로포즈에 예스한 거지? 나중에 정식으로 근사한 프로포즈 할 테니 기대하라고. 곰같이 순둥순둥 하기만 할 것 같던 남친이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더군요. 정신 차려보니 예비 시모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남친의 계모였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이었기에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뭐 어디 간병인을 일한다고? 아니 어머님.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마 남친이 우리가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모양인데 제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게 되어 재활치료하다가 만났습니다. 뭐 어쨌든 애미애비도 없고 돈도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뭐 큰 수술했으면 건강도 그리 좋진 않을 거고 보아하니 삐쩍 고른 것이 튼튼해 보이지도 않는구먼. 사실 박시훈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도 아니고 사별한 남편과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엄마 노릇하고 있는 거니까 니들끼리 결혼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들 사셔. 내 뱃속으로 낳은 귀한 아들 고3이니깐 최대한 조용조용히 결혼식을 하든지 혼인신고만 하고 살든지 하고 아참, 내가 허락하는 조건은 딱 하나. 합가라는 거야. 합가해서 같이 살맛대고 살아야 그래도 진짜 가족이 되지 않겠어? 시모가 합가를 원하는 이유를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함이라고 그럴싸하게 됐지만 결혼하고 진짜 이유를 알게 됐죠. 바로 절 시댁의 가사도우미로 쓰기 위함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부부와 가까이 살면서 우리 돈을 요리조리 더 잘 빼내기 위함이었고요. 23살의 나이에 결혼하여 시댁에서 사는 2년간 전 멘탈까지 탈탈 털려서
완벽하게 쓸어버렸어요. 당장 쓰레기차에 실려가도 상관없을 몰골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시모로부터의 시달림 때문에 말이죠.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바라는 바는 정말 컸어요. 일단 제가 첫 타자였고 제게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낳지 않아서 별로 정도 없다던 내 남편을 찾아가서 돈을 강취했죠. 아마 제가 바로 임신이 되어 우리 딸 제이를 낳는 바람에 시모의 괴롭힘이 더더욱 힘겨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애는 세상에 너 혼자 낳아본 줄 아냐? 길 가는 엄마들 다 애 낳아본 여자들이다. 뭔 대단한 일 했다고 2주에 190만 원짜리 조리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냐? 그 돈이면 내 귀한 아들내미 수능 마치고 유럽 여행이나 한번 보내줄 수 있겠구만. 어머님, 제 남편 여행 보내줄 돈이니 아깝다고 쓰지 말라고 하면 덜 억울하겠어요. 맨날 도련님만 예뻐하시고 어머님 뱃속으로 낳지 않은 제 남편은 아들 취급도 안 하시나요? 그러면서 왜 저희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못 가져가서 안달이세요? 지금까지 뺏어간 돈이 몇 천만 원은 되겠어요. 저 이제 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 파출부도 아니고 왜 만사까지 직장 다니면서 고생해야 하는 제가 이 집 살림을 다 해야 해요? 맨날 방구석에서 팽팽 놀며 화투나 치러 다니는 어머님이 이제 살림 다 하세요. 재산이 명절이니 다 혼자서 챙기시라고요. 저희 아기 낳으면 분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못 드려요.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시모와 한판 붙고 겨우 분가에서 나왔어요. 시모에게 저희들 분가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바로 생활비를 끊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따박따박 주던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는데도 시모로부터 불평불만이 담긴 연락이 없더군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께 생활비 더 이상 드리지 않기로 했잖아. 계모인 어머님이 당신 어렸을 때 제대로 키워주시지도 않았다며. 근데 연락 없는 게 이상하네? 당신이 어머님께 몰래 생활비 드리는 거 아냐? 거짓말을 못하는 남편은 크게 놀라며 이실직고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나한테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시길래 내가 좀 보태드리고 있었어. 아예 생활비 끊어버리는 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말이야. 뭐? 이 등신아. 이미 어머니께 갖다 바친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또 뜯기려고 작정했어? 어머님은 내가 우리 제이 낳고 3개월 만에 돈 벌으라며 억지로 직장 복귀시킨 사람이야. 나도 바보 천치고 돈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직하긴 했지만 피덩이 같은 제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얼마나 피눈물 난 줄 알아? 맨날 이용만 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양반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어느 시점 되면 알아서 딱 끊을게. 내가 어머니랑은 피가 안 섞였지만 내 동생이랑은 그래도 배달은 형제잖아.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도 비싸니까 형인 내가 조금 보태준다 생각해야지 뭐. 배달은 동생까지 챙기는 남편의 마음씨에 제가 뭐라 할 순 없었어요. 더 이상은 시모 쪽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죠. 지금 당장 회사 다니며 우리 애기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게 너무 정신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끈질기게 제게 며느리 요구를 해왔어요. 제가 보기엔 딱히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닌 것 같은데 웬 조상들 제사를 그리도 거창하게 지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은 특히 전날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육회를 먹은 게 이상했는지 장을 쥐어짜듯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래 위로 다 쏟아내고 노란 위에까지 다 쏟아내자 결국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급성 장염이었죠. 남편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재활치료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에 출근을 꼭 해야 했어요.
일반 직장인과는 달랐죠. 남편이 시모에게 SOS를 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긴 싫었어요. 전 몇 달 전에 브라질 생활을 접고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한 이모에게 잠시 보호자 역할을 부탁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모보다 더 빨리 왔더군요. 남편이 굳이 시모에게 말한 모양이었어요. 야, 조상 제사만큼 중요한 일이 어딨니? 지금 나랑 집에 다시 가자꾸나. 제사상 차리고 다시 와서 입원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 거 아냐. 하, 나이롱 환자인지 알게 뭐람? 어머님, 지금 아픈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죽은 사람 위하는 제사만 중요하고 산 사람은 나이롱 환자 취급해요? 다 어머님같이 거짓부렁만 일삼는 것처럼 보여요? 저 진짜 아파서 왔다고요. 여기 차트 안 보이세요? 급성 장염이라고 적혔잖아요. 때마침 도착한 이모가 커튼 뒤에 있다가 이 대화를 다 듣고는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완전히 천둥 같은 목소리를 시모한테 소리쳤죠. 당신 김춘자 맞지? 14년 전 형부랑 언니 사는 집에 일부러 불내고 혜민이 구해준 척하면서 우리 형부 꼬셔서 가정이니 회사니 다 박살낸 그년. 내가 우리 언니랑 너 찾아갔을 때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과 한 번 안 하던 게 아직도 치가 떨려서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해. 이 악마 같은 년. 니년이 우리 혜민이의 시어머니란 말이야? 네가 일부러 낸 방화 사건 때문에 혜민이는 그 전까지의 기억을 모두 잃었어. 다 네 탓이야. 너 나한테 그때 불지른 CCTV 영상 아직도 있는 건 몰랐지? 내 인연 잘 만났다. 듣자 하니 혜민이 신랑의 진짜 부모도 아니라며? 너 내가 죽을 때까지 철창 안에서 콩밥 먹도록 만들 거야.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이모의 얼굴을 확인한 시모는 벌벌 떨었어요. 너무 긴장했는지 아무 말이나 쏟아내더군요. 나 김춘자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이거 보세요. 김세라예요. 그리고 내 며느리가 그 혜민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전혀 다른데? 시모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지만 이모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우리 혜민이 교통사고로 얼굴 다 갈아엎었다. 그리고 너 개명한 거 모를 줄 알아? 얼굴이면 목소리면 다 그대로인데 발뺌할 생각 마. 경찰한테 바로 신고할 테니 여기서 딱 기다려. 이모의 호랑이 같은 기세에 시모는 손발까지 벌벌 떨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 또한 충격에 빠졌죠. 잠시나마 내 가족으로 여겼던 시모가 내 어렸을 때 가정을 모두 파괴한 주범이라니. 거의 사이코에 가까운 가정 파괴범이 본인이 낳은 아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역겨움 그 자체였죠. 다 쓰러져가는 시모에게 가장 큰 피해자인 저도 한마디 해야 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다 죽인 거야. 내 어렸을 때 기억마저도 모조리 앗아간 악마 같으니라고. 내가 가족과 이별하고 힘들게 지냈듯이 당신도 겪어봐. 그렇게 좋아하라는 당신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지옥을 맛보라고. 현주 건조물 방아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기 전이라 시모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어요. 시모는 바로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죠. 이모가 한마디 보태더군요. 박서방이 배다른 동생을 챙긴다고? 참, 내 생각엔 아마 그 사이코년이 다른 남자랑 바람펴서 얻은 아들이 아닐까 싶다. 한번 형제간 DNA 검사 해보라 그래. 이모의 말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 배다른 동생조차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그냥 생판 남이었던 거죠. 이 일의 내막을 모두 알게 된 남편 또한 충격에 빠져였어요. 계모였던 시모며 피가 섞인 줄 알았던 동생과도 연을 끊겠다더군요.
이로써 모든 사건이 종식되었어요.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일이 제 인생에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아무리 잡초처럼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 강한 저라고 하지만 2번 다시 겪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여전히 기억나지 않은 어린 시절과 방화 사건, 엄마 아빠의 죽음과 첫 번째 남친에게 농락당한 사건 등 다른 사람들이 한 7, 80년에 걸쳐 겪는 일들을 한꺼번에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해야겠죠? 액땜했다 치려고요. 이젠 우리 제이와 착한 남편과 내 곁을 지켜주는 이모와 함께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살고 밤에 잘 때, 눈 감을 때 별 탈 없는 인생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무탈한 인생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으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복 받으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가 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랑 남편은 연상 연하 부부예요. 남편이 저보다 3살 어린데 하필이면 고등학교 때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의 남동생이었죠. 남편을 저를 참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쫓아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말았는데 10대를 지나 20대가 되고 둘 다 사회인이 되어 다시 만나니 그땐 좀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제가 알던 어린 남자애가 아닌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재회를 했던 날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인데 장소는 오랜만에 옛날에 살던 동네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 호프집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 저희 집이 이사를 가서 그 동네는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친구들도 오랜만에 살던 곳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던 날이었는데 그쪽 동네에 쭉 살던 남편과 재회를 했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많이 변해 있었는데 저는 변한 게 없는 건지 남편이 저를 한눈에 알아보면서 저희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남편은 저를 향한 마음이 여전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도 못 만나고 있었다고 능청을 떨었는데요. 옛날 같으면 질색겟을 오글거리는 멘트인데 그날은 그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마음을 바로 받아줄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따로 있었죠. 남편의 누나가 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자기 얼굴 치장하고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남편의 누나가 딱 그런 애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급 반장으로 늘 학급 활동에 비협조적인 그 아이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그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물론 그 친구의 동생이라 처음 알게 된 것도 있긴 했지만 이미 제가 너무 싫어하는 애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별 뜻 없이 비호감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도 살짝 껄렁껄렁해 보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을 딱 싫어하던 저는 그 남매를 좋아할 수 없었는데 다시 재회한 남편의 모습에는 그런 스타일은 보이지 않았어요. 단정하게 입은 옷과 머리 스타일이 솔직히 제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봐서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긴 했지만 멀쩡한 회사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심 없이 나중에 밥이라도 사주겠다고 인사치레 같은 말을 하며 명함을 줬는데
그 뒤로 정말 남편이 밥을 사달라고 연락을 해서 밥을 사주게 되었어요. 예전 드라마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있었잖아요. 저는 뭐 예쁜 누나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는 동생이니까 몇 번 밥을 사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 제가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남편은 꽤나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요. 안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점점 남편에게로 기울더군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좋다는 남편은 그야말로 밀당이라도 모르는 건지 무조건 저에게 직진이었는데 그 박력에 제가 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날라리 같았던 남편의 누나, 신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 있더니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신우의 시댁이 꽤나 엄한지 초반에는 시집살이 때문에 신우가 사내 만에 시끄러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인연은 인연인 건지 위태위태해도 결국은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아이 둘이 연년생으로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며 남편이 말했는데 덕분에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우의 친정엄마가 애 봐주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우리 엄마는 광복을 맞이한 독립군 같았어.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주 입꼬리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우리 누나만 울상이었지. 친정하고 멀리 살면 이제 자기 애들 자기가 봐야 하니까. 그게 그렇게 싫은가 봐. 자기가 낳은 자기 애인데. 정말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알지만 나는 우리 누나 같은 여자 딱 싫어. 우리 누나 걸핏하면 매형한테 거짓말하고 우리 집에 애들 맡기고 나이트 간 거 알아? 자기 친구들은 시집 안 간 처녀들이니까 그 친구들이랑 놀아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 아빠 알면 뒤집어진다고 나랑 엄마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입이 간지러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도 남잔데 내 와이프가 그런 생각하면 싫잖아. 그뿐인 줄 알아? 어느 날은 말도 하지 않고 애만 맡기고 자기 친구들이랑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간 적도 있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지 않아? 정말? 걔 정말 대박이다. 학교 다닐 때도 하는 짓 보면 골 때렸는데 애 엄마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런 말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니네 누나 학교 다닐 때도 진짜 유명했어. 무슨 연예인 한다고 밀가루 귀신처럼 화장을 허옇게 하고 교복 줄여서 터질 것처럼 입고 다녔는데 나중엔 진짜로 터졌다니까. 나 그거 알아. 그래서 그 교복 때문에 우리 누나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잖아. 공부도 안 하는데 교복 다시 사야 하냐고. 진짜 먼지나게 맞았다. 그래? 그래서 결국엔 교복 안 사고 체육복만 입고 다녔구나? 근데 그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네.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정말 안 변하나 봐. 그런 게 그렇게 쉽게 변할 리가 없지. 그래도 뭐 집신도 짝이 있다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잖아. 매형이 모르는 게 약이야. 그래,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 인연이라는 거 진짜 있나 봐. 그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날 줄 알았어.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지. 근데 누나는 언제 내 마음 받아줄 거야? 뭐? 너 아직도 나 좋아해? 난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너 나 놀리는 거면 죽는다. 내가 왜 그런 걸로 장난을 쳐. 나 진심이야. 진심 아니었던 적 한 번도 없다니까. 남편은 이렇듯 늘 대화의 기승전 고백으로 저에게 늘 한결같은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 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죠. 제가 싫어하는 기집애의 동생이라는 것이 저에겐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끌리는 게 마음인 건지 제 마음도
점점 남편을 향해 기울었는데 나중엔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딱히 저보다 어리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했던 연애와 다르게 남편이 저에게 엄청 잘해줘서 좋았는데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다시 고민이 찾아왔는데 연애의 끝이 결혼은 아니지만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물론 남편은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결혼하면 그땐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그 기집애를 가족으로 봐야 하니 그건 정말 싫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헤어지는 건 더 싫었기 때문에 저는 늘 행복하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타이밍도 딱 좋게 저희 집에서 결혼하라고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죠. 그때가 제 나이 갓 30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장녀로 7살 나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동안 뿌린 경조사비가 많다며 저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라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심지어 제가 만나는 남자가 연하에 제 여자 동창생의 동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어린 남자랑 살면 더 좋지 않냐고, 시누이가 동창생인 게 뭐가 대수냐고 이미 남편을 당신 사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신서방이라고 불렀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제 나이 30이 넘었는데 그때는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유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엔 불편한 신우와의 재회를 하며 살짝 파혼의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저를 보고 갈구더라고요. 자기가 손이 신우니 형님이다 이거였죠. 하지만 시부모님 인상은 참 좋았는데 신은 그 기집애만 아니면 나쁠 것이 없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잘 몰라서였는데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며느리보다는 당연히 당신 딸이 더 중요하겠죠. 게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가 먼저 기고만장해서는 자기 엄마한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세상 좁다. 어떻게 네가 내 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서 우리 집에 시집을 오냐? 엄마, 제 성격 진짜 지랄 맞아. 융통성도 없고 잘난 척은 또 얼마나 하는데. 은호제 분명히 꽉 잡혀 살 텐데 엄마 그래도 괜찮아? 엄마 아들 뺏기는 거야. 잘 생각해. 뺏기긴 뭘 뺏겨. 나는 얼른 다 털어버리고 홀가분해지고 싶어. 그리고 둘이 좋다고 하는데 안 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너야말로 그 입 좀 닫아. 그래, 누나 진짜 유치하게 왜 이래. 사람 면전에 두고 이게 무슨 매너야? 누나가 내 여자친구한테 자격지심이 있어서 싫어하는 건 잘 알겠는데 괜한 이간질 하지 마. 조금 있으면 장인 장모님 오시는데 누나가 그러면 집안 망신이야. 뭐래? 저기 눈깔이 삐어서. 너는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제가 왜 좋냐? 좋아하는데 왜가 어딨어. 나는 그냥 다 좋아. 좋아서 미쳐 죽어. 그러니까 삼자는 빠지라고.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니들 둘 다 조용히 안 해? 조금 있으면 사돈 되실 분들 오시는데 그 입들 좀 닫아. 내가 정말 새 식구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아, 지민아,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민경이 쟤는 오지 말라고 할걸.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나저나 둘이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우리 딸이 이러는 거니? 나 참. 저는 차마 댁의 따님이 날라리여서 반장이었던 저랑 많이 싸웠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좋고 나쁠 것이 없었다고, 서로 여러모로 달라서 편견 같은 게 있었다고 최대한 좋게 포장을 했는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상견례를 마쳤는데,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고 우려했던 신우의 입방정은 없었고,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두 사람은 상견례 자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과 양가에서 똑같이 5천만 원씩 1억을 해주셨는데, 제가 모은 돈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결혼 자금은 제가 더 많이 쓰게 되었죠. 하지만 그걸 치사하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어차피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데 네 돈 내 돈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대망의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솔직히 처음으로 남의 집에서 보내는 명절이라 뭔가 기분이 묘했는데, 그러면서 살짝 걱정이 됐어요. 저희 친정은 진작부터 저희 할머니가 제사나 차례 같은 걸 전부 절에 맡기셨는데, 그래서 명절이면 온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각자 집에서 편하게 쉬었거든요. 그런데 반면 남편한테 들어보니 시댁은 명절을 그야말로 제대로 지내는 집이었는데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명절이면 고생하던 걸 많이 봐서인지 겁이 났던 게 사실이었죠. 그때 당시 먼저 시집을 간 친구들이 저한테 겁을 많이 주기도 했어요. 야, 명절이면 며느리들은 그냥 일꾼이야. 진짜 후손인 남자들은 술 먹고 놀고 자빠져 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보면 이제부터는 자기도 편하게 지내겠다고 며느리만 시키는데 진짜 서럽다. 나는 참 명절에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잖아. 라는 식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평소 시부모님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치솟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는데요. 그야말로 겁을 제대로 집어먹었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잔뜩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그랬어요. 뭘 그렇게 한숨을 쉬어. 우리 집 명절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 그냥 간단하게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지. 전 부치고 음식 몇 가지 해서 차례 지내고 식구들끼리 먹고 땡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라고 하는데, 남편이 하도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하니 믿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남편의 말을 마냥 믿을 수는 없었는데요. 지민아, 나다.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 며느리는 원래 명절 연휴 하루 전에 오는 거다. 차례 지낼 음식 해야지. 라고 하셨는데, 뭘 얼마나 하시길래 명절도 되기 전에 오라고 하실까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정말 간단히 하는 거 맞냐고 한 소리 했는데요.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여차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런데 막상 명절 하루 전날 시댁에 가니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 재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엄마, 뭐가 이렇게 많아? 우리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 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 말에 정색하며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원래 이렇게 했어. 그동안 엄마가 혼자 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괜히 안 하던 참견하지 말고 거실에서 네 아빠랑 TV나 봐. 냉장고에 술 있으니까 갖다가 마시고. 지민아, 저기 앞치마 있으니까 그거 입어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속았다. 난 오늘 죽었다.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앞치마를 입으니
그때부터는 시어머님이 정신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을 보니 남편 말처럼 평소에는 간단히 하다 며느리 봤다고 이것저것 욕심을 낸 티가 났는데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괜히 밉보일 필요가 없어. 저는 이 고비를 잘 넘겨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당신도 힘들어서 줄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음식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혼자 단독으로 뭘 할 수도 없었는데요. 에휴, 시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저한테는 주방 한쪽에서 전을 부치라고 하셨어요. 그나마 저는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했는데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분간도 가지 않고 기름도 튀고 종류와 양도 많으니 허리랑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더군요. 제가 무슨 전집에 취직한 것도 아닌데 전기팬에 붙여야 할 전이 끝도 없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어찌나 손이 빠른지 제 앞에서는 어느덧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식재료가 한가득이었는데 절로 한숨이 나왔었죠. 그러자 시어머님이 조상님한테 올릴 음식 하면서 한숨 쉬는 거 아니다. 괜히 부정 탄다. 라며 눈치까지 주셨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며느리가 감당할 명절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며느리들이 명절을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희 신우였죠. 제가 한참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신우가 김치통 같은 걸 들고 나타났는데 글쎄 자기는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김지민 아니지 올케 결혼하고 첫 명절 소감이 어때? 음식은 좀 해봤나? 명절 음식은 안 해봤지? 이참에 전 좀 잘 부쳐봐. 대신 예쁘게 잘 부쳐야 해. 나 그거 가지고 우리 시댁 갈 거거든. 라고 했는데 성격 같아서는 들고 있던 뒤집개를 확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자기 누나한테 한 소리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줘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누나 너는 양심도 없다. 같이 하고 누나가 한 걸 가져가야지.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만든 걸 가져간대? 야, 나도 할 일 있어. 엄마 도와서 나물도 무치고 튀김도 할 거거든? 저는 이미 올케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좁아 터진 주방에서 둘이나 앉아서 전을 부치리?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나는 모른다. 그래도 내 와이프 힘들게 하는 건 못 참아. 지랄하네. 올케는 좋겠다. 저렇게 앞뒤 분간도 하지 않고 올케 편드는 남편이 있어서. 우리 엄마 서러워서 어째? 그래, 나 서럽다. 아들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어. 아까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나한테도 한 소리 했어. 진짜? 아주 애처가 나셨네. 아니지, 올케가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지? 그런 적 없고요. 저 사람이 명절 간단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가 많으니까 자기도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올케 눈치 본 거네. 평소에 얼마나 내 동생을 잡고 살면 그래? 저는 신우의 말에 저도 모르게 두 손에 힘이 꽉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우 앞에서 기름이 흥건한 전 하나를 신경질적으로 뒤집었는데요. 그 탓에 기름이 신우한테 튀었죠. 그러자 뜨겁다고 난리를 치며 오도방정을 떠는데 솔직히 너무 고소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걱정됐는지 저에게 너도 참 조심 좀 하지. 우리 딸 피부도 약한데 이를 어쩌면 좋아. 너 얼른 아빠한테 연고 달라고 해서 빌라. 흉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너도 조심해라. 무슨 기름을 그렇게 많이 부었어? 라며 싫은 소리를 하셨는데요. 그땐 살짝 서운하긴 하더군요.
왜 친정엄마가 보고 싶은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더럽게 많이 싸갔는데 시어머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라도 더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나중엔 당신도 저보기 민망하셨는지 쟤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3년 전인가 그때부터 며느리들한테 음식 해오라고 해. 그러면서 그렇게 이건 맛이 없다, 이건 모양이 안 예쁘다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데 제 동서가 음식을 그렇게 잘한댄다. 그래서 맨날 비교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야. 네가 이해해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해는 개뿔. 그 순간에는 그 집 식구들 전부 얄미웠죠.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아버님과 술 먹고 자빠져 자는 남편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더 대박은 다음날. 그러니까 명절 하루 전날 저녁 남편은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저는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였는데요.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나랑 차례 지낼 준비해야지. 쟤는 그냥 시간만 맞춰오니까 가서 편하게 자라고 하고 너는 방에 이불 깔아줄 테니까 거기서 대충 눈 좀 붙여. 어차피 1년에 명절이라고 2번밖에 없는데 2번 정도는 고생할 수 있지. 나도 하는데. 어머니, 그래도 그건 좀. 제가 내일 일찍 올게요. 저도 잠은 집에서 편하게 자고 싶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 늦잠이라도 자면. 여기서는 네가 늦잠 자면 내가 깨우면 되지만 지 집에서 그러면 내가 어쩌니? 그래,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네 시어머니 말 들어. 그럼 나도 그냥 여기서 잘게. 나도 와이프 없이 혼자 가기 싫어. 저 새끼는 꼭 낄 때 못 낄 때 구별을 못해. 너는 그냥 가서 편하게 자. 내가 너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이야 니들 신혼이라 그렇지만 몇 년 지나봐라. 너 그러면 나중에 집에 혼자 가서 자고 싶어도 얘가 안 보내줘.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제 시선을 느꼈는지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고는 마치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듯 딴청을 부리셨는데 이미 저는 시어머니의 검은 속을 다 알아버렸고 첫 명절이지만 정남이가 뚝 떨어졌는데요. 아, 이래서 명절이 지나면 그렇게 부부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절실하게 느꼈어요. 막말로 우리 조상님도 아닌데 이렇게 명절 음식을 하는 게 맞나? 불만만 가득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찍 오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요. 몇 시간이든 잠은 편하게 자고 싶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저랑 계속 실랑이를 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언짢은 기색을 보이셨는데요. 어차피 저를 배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눈치까지 보고 싶지 않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를 48시간처럼 보내고 집에 왔을 때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신우한테 전화까지 와서 더 최악이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울케, 지금 어디야? 정말 집에 갔어?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내가 정말 그래도 말 안 하고 꾹 참았는데 음식도 엉망이고 내가 오늘 우리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동서가 쪼개면서 웃는데 자존심 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쏘아 붙여줄까 하다 괜히 빌미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리고 핸드폰이 꺼진 것처럼 핸드폰 전원도 아예 꺼버렸죠. 남편 핸드폰 알람이 있으니 제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날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저는 푹 잠이 들고 말았고 남편이 핸드폰 알람 소리가 나자마자 잠결에 꺼버리는 바람에 명절 당일 시댁을 늦게 가게 되었어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저 잘났다고 집에 와서 잤는데 죄송하고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랐죠. 제가 시댁에 도착한 시간이 10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 차례는 이미 다 지낸 뒤였고 당연히 시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한 듯 저를 아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는데 제 잘못이 맞으니 저도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남편도 시아버님에게 된통 혼이 났는데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니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알아서 일거리를 찾아 눈치껏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첫 명절을 보내고 나니 명절은 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왜 결혼한 여자들이 명절 전에 명절 증후군을 겪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기 싫은 신우도 그렇고 산더미 같은 일거리에 부당한 대우, 거기에 더불어 시어머니 눈치까지 살펴야 하니 세상의 명절은 그냥 법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쓸데없이 1년에 2번씩이나 있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건지 어디 민원이라도 넣고 싶은 심정인데요. 날은 흘러 결국 2번째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지난번 일이 있기도 해서 단단히 벼르고 계신 듯 했는데 정말 어디라도 크게 다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임신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어쩐지 좀 서운해하는 눈치였는데 그게 사실이라 아닌 척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게 현실 결혼 생활이라는 걸 그때 실감했는데 여지없이 시어머니가 명절 연휴 하루 전날 저더러 음식을 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지난번에야 한번 해봤으니 이번에는 더 잘해야 한다며 부담도 잊지 않고 주셨는데 진심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라고 뭐 별 수 있나요? 여지없이 명절은 다가왔고 시어머니가 오라는 날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은 신우까지 와서 모녀가 쌍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옳게 왔어? 이번에는 전 태우지 말고 잘 붙여야 해. 라고 얄미운 소리까지 하는데 자기는 예쁘게 네일아트까지 바꿔왔더라고요. 절대 일할 생각은 1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자기가 시댁에 가져갈 음식을 저에게 하라고 했는데 지는 제가 전을 잘 붙이는지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입방정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웃고만 계셨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제가 왜 신우 시댁에 가져갈 음식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잠깐 뭐 좀 사올 게 있어 나갔다 오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신우가 대번에 음식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냐고 깔깔거리며 농담이라고 웃었는데요. 저도 빙그레 따라 웃었어요.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결코 너 좋으라고 개고생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의 미소였는데 아무튼 그 길로 저는 시댁을 나와 무작정 택시를 불러 잡아탔어요. 남편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나와 택시를 타니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였는데 저는 무시하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죠. 그리고 제가 도착한 곳은 시댁과 가장 가깝다는 재래시장이었는데요. 무슨 보물찾기라도 하듯 저는 전집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이윽고 줄이 긴 전집을 발견했는데 저는 그날 그 전집의 제일 큰 손이 되기로 했죠. 아주 골고루 쓸어 담다시피 전을 샀는데요. 벌써부터 신우와 시어머니가 놀라 자빠질 모습을 상상하니 신이 나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 전을 받아든 저는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이 두 모녀는 수다 삼매경에 빠져서 음식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 저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저는 기세등등하게 그녀들 앞에 사온 전을 개봉해 보였죠. 그러자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이게 다 뭐냐고 물으셨어요. 딱 봐도 전인데 뭐냐고 물으니 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헐, 대박. 올케 너 전 부치기 싫어서 지금 이 많은 걸 사온 거야? 네, 시댁에 들고 갈 전 필요하다면서요.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알아서 골라 주워 담고 가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러는 걸로 보이냐? 난 지금 매우 진심이야. 엄마! 아니, 지민아. 아무리 전을 부치기 싫어도 그렇지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하니? 왜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줄이 얼마나 길었는데요. 엄마, 제 꼬라지 나서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는 거야. 뭐라고 해야 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주방이 시끄러워? 아빠, 이것 좀 봐. 며느리가 전 부치기 싫다고 이걸 다 사왔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이거 사러 아까 나간 거였어?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영 못 해먹겠더라고. 누군 놀고 자빠졌는데 왜 나만 이런 개고생을 하나 싶어서. 그때 봤잖아. 해줘도 지랄인 거. 이럴 바에는 그냥 전문가가 만든 걸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싶어서 사왔는데 왜 다들 이러시지? 너 정말 제정신인 거야? 아무리 지난번 명절에 굴이 났어도 그렇지. 엄마,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쟤 완전 또라이야. 아빠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혼 좀 내. 나 참,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세아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못 배운 행동이니? 차례 음식은 자고로 예의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이런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전을 사오면 어떡하니? 이거 다 치우고 더 늦기 전에 새로 해라. 아버님.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잔말 말고 부지런히 해. 당신도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서둘러. 며느리 봤다고 아주 당신까지 나사가 풀렸어. 왜 나한테 그래? 사고는 며느리가 쳤는데. 잘한다. 집구석 아주 잘 돌아가네.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올케 너 때문에 이게 다 뭐냐? 빨리 잘못했다고 해. 아까는 잘만 떠들더니 내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 야, 김지민. 저는 신우의 깐족거림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집구석엔 제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도 그럴 게 남편도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니 더 짜증났어요. 그리고 점점 저를 향한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날 날 잡았다 생각하고 저는 오늘 할 말 다 하기로 마음먹었죠. 여기서도 안 좋아져봤자 이혼밖에 더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니 무서울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신우를 무시하고 시아버님에게 다이렉트로 제 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술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런 말들을 쏟아냈다는 것에 놀랄 뿐입니다. 아버님, 저 할 말 있어요. 아까 차례 음식에는 예의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 명절에도 그렇고 예의와 정성을 담아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막말로 제 조상도 아니고 심지어 신은의 시가 쪽 조상은 더 모르는 생판 남인데 제가 왜 그 조상들을 위해 없는 예의와 정성을 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이고 이 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남인데 결국엔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자기야, 왜 그래? 그만해. 너야말로 가만히 있어.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왜 나만 당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아, 너랑 결혼한 게 잘못인가?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머니도 같은 여자니까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모르시지 않죠? 그리고 명절 지나면 젊은 부부들이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것도 아세요? 저희도 그거 하게 생겼어요.
야, 김지민,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래, 너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그래, 아까 나 때문이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빠개 친 건 너 때문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안 변했냐?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고 네 시어머니도 먼저 가져간 전 내가 한 줄 아시니? 이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야, 너 정말 나랑 해보자는 거야? 못할 거 없지. 내가 언제 너한테 지는 거 봤어? 조용히 해, 이것들이 진짜. 그래, 자기야, 그만하자. 어? 제발. 왜? 내가 틀렸어? 왜 자꾸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건데? 니네 조상님한테 올릴 차례상이잖아. 그럼 누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왜 남이 실컷 만든 음식에 숟가락 얹이듯 절만 하는 건데? 확 절하는 엉덩이를 차버릴까 보다. 나 이제 안 해. 공평하게 자기 조상님 밥상은 그 후손이 하자. 아니면 너도 내일 우리 집 가서 하루 종일 전 부칠래? 그만. 어디 남의 귀한 아들한테 그딴 짓을. 내가 정말 살다 너같이 대먹지 못한 며느리는 처음 봤다. 너 그렇게 내 집 차례 지내는 게 불만이면 그래,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건데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내 집에 시집을 왔어? 당신도 문제야. 아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꼴을 보게 해, 남사스럽게. 아버님, 외람되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게 남사스러운 게 아니고요. 남자랍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비겁하게 시집 온 여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게 남사스러운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이런 일도 없이 좋게 또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너 더 분란 만들지 말고 가라. 앞으로 영영 안 와도 되니까 썩 나가. 엄마, 얘 보고 가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앞으로 명절 음식은 누가 해? 나 시댁에 가져갈 음식은. 시끄러워. 니네 시댁에 가져갈 음식은 앞으로 네가 해. 너는 언제까지 일할 거야? 왜 나한테 그래? 저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시댁 집안 꼴을 보며 유유히 제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러자 정말로 가면 어떡하냐고 남편이 나와서 저를 붙들고 말렸는데 제가 죽일 듯 째려보니 주눅이 들어서 저를 잡았던 손을 놓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나는 이대로 이혼의 수순을 밟게 되겠구나. 집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명절 연휴 동안 집에 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저도 왜 들어오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죠. 저도 한 짓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행동에 있어 후회는 없었는데 제 스스로 불합리하다 느끼는 것을 참고 사는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 있어 저도 과했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에 저는 얼마든지 책임을 질 용의가 있었는데 명절 연휴가 끝나고 마지막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고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시부모님에게 많이 시달린 모양이었는데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자기야, 잘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명절은 나만 가는 걸로 합의 봤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는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않고 살아도 돼. 라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는데 순간 저는 벙진 얼굴로 다 들었는데도 무슨 말이냐고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명절에 뭐가 어떻다고? 왜 못 알아듣고 그래? 자기는 앞으로 명절에 우리 집에 안 가도 된다고. 나만 당일 차라에 가기로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떻게? 어떻게라니, 자기가 그랬잖아. 이혼당하고 싶냐고. 내가 미쳤어? 자기랑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이혼을 하게. 그래서 말했지. 아들 영영 안 보고 살 거 아니시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자고 하셨어? 자기한테는 이미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나더러 이혼하라고 하겠어? 아, 우리 누나는 미쳐서 나더러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더라.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데 조카들이랑 매형만 없었어도 내가 애들 두고 나이트 다닌 거 다 까발리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조용히 그러겠다고 하니까 우리 누나가 입을 꼭 닫았는데 지도 어쩔 수 없겠지. 정말? 아니 어떻게 그럴 생각을 다 했어. 나는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길래 나랑 헤어질 생각인가 했지. 에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이건 좀 서운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때는 나도 당황해서 자기 편을 못 들어줬잖아. 자기가 오죽하면 나가서 그 많은 전을 사왔겠어. 미안해. 힘들게 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닌데. 아니, 사과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왜 없어? 그때 보니까 우리 자기 완전 멋있던데. 옛날에 학생회장 하던 그 포스가 다시 나오는 것 같던데? 설마. 근데 자기도 나 때문에 미운 털 박혔겠다. 박히면 어때? 미우나 고우나 난 아들인데. 이제 신경 쓰지 마. 다 끝났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 진짜 다 끊고 우리끼리만 살자. 지금 당장 내 식구랑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저는 남편의 말에 안도와 함께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한 겁쟁이라고 욕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리게만 봤던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한동안은 시어머니와 신우 전화로 제 핸드폰에 불이 나긴 했지만 저는 끝까지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덕에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많은 욕을 먹어서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시어머니에게 매달 드리던 용돈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자식들에게 한평생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식한테 용돈 받는 여편네가 부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 50만 원씩 시아버님 몰래 시어머니한테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명절 사건 때문에 실컷 욕을 먹은 뒤로는 제가 호구도 아니고 그 돈을 드리지 않았어요.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 욕을 하셨는데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용돈이 들어와야 하는 날에 돈이 들어오지 않자 저에게 전화도 못 하시고 문자로 친히 좋게 좋게 풀어가자고 화해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뒤끝이 좀 있기도 한 성격인데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아끼시는 당신 딸에게 받으시라고 하고 저는 제 부모와 남편에게 더 잘하며 살 생각인데요. 후회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제가 남편보다 능력 있는 며느리인데 저랑 잘 지내는 것이 본인한테도 이득이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받을 건 다 받고 자기 자식들만 감싸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도 당신 선택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잘해주셨다면 저한테 효도를 받으셨을 테지만 제가 아닌 자기밖에 모르는 구제불능 딸을 선택하셨으니 효도는 그 딸에게 받으셔야죠. 뭐 그 딸이 효도를 할지 등에 빨대를 여러 개 꽂을지 불보듯 뻔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려고요. 솔직히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기뻐하셔서 그거 하나만 보고 드렸던 건데 돈 굳은 김에 적금이라도 하나 더 들려고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 저는 지금도 시댁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어요. 중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남편만 알 텐데 저한테 아무 소리 하지 않은 걸 보아하니 좋은 말은 아마 하나도 없지 않나 추측할 따름입니다.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덕분에 저는 1년에 2번 있는 명절이 그다지 무섭거나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데요.
이젠 제 친구나 회사 동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죠. 제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초장에 엎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참고 살았더니 자기는 불만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그야말로 호의를 권리로 안다며 명절마다 이혼 어쩌고 저에게 신세한탄을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명절 문화는 언제 바뀔까요? 새삼 이제 이딴 거 다 필요 없다고 절의 모든 제사와 차례를 맡긴 저희 할머니의 결단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에도 남동생이 있으니 저도 언젠가는 시누이의 입장이 될 텐데 저희 시누이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남동생의 올케한테 잘못하면 아주 너덜너덜하게 혼을 내줄 생각인데 그게 현명한 거더라고요. 저는 비록 시댁에서 배려와 존중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 친정에 시집올 미래의 올케한테는 그런 걸 꼭 해낼 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단단히 일러뒀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과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승진해서 더 여유가 생겨났어요. 덕분에 집도 매매해 작년 가을에는 이사도 했는데요. 최근 얼마 전 신우가 무슨 돈 사고를 쳤는지 남편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 경제 관리는 모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얘기해보라고 토스한 모양인데 그래서인지 신우가 새삼 친절한 말투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돈 빌려달라고요. 그것도 무려 1억이라는 큰 돈이었는데 당연히 빌려줄 리가 없죠. 일단 그런 큰 돈이 현금으로 있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어설픈 액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어서 거절하는 게 쉬웠는데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려거든 저한테 잘했어야죠. 그래도 그 1억은 좀 큰 액수라 자신은 없는데 저도 시댁에서 결혼할 때 5천만 원은 받았으니 나중에 시댁에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5천만 원은 당연히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으니까요. 제가 너무 정이 없나요? 제가 사실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잘해드려도 욕을 먹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너무 나중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에 충실하려고요. 이번 명절에는 밀린 영화도 실컷 보고 친정에도 가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도 배 터지게 먹고 와야겠어요. 여러분들은 명절 연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텐데 부디 이번 명절 연휴도 무탈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웃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상처 주는 일도 상처 받는 일도 없는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